이제 단국대학교 명절 읽기 오후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에 해당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권을 하게 되겠습니다. 6권은 헥토르와 안드로마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흘러온 스토리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5권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디오메데스라고 하는 쳐들어온 그리스 연합군의 용사입니다. 이 사람의 맹활약에 고전하던 트로이 사람들의 얘기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도 신들이 자꾸 전쟁에 개입해서 어느 한쪽이 선명하게 전쟁을 끝내서 승리자와 패배하는 측이 선명히 안 드러나게 함으로써 지난 시간에 얘기가 끝나버렸어요. 자, 본권에서는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른 얘기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막 섞이고 있긴 한데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이 6권의 얘기는 그 헥토르하고 안드로마케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읽어보면 전체 해당되는 데서 마지막 부분 일부고 그 전에 있던 얘기까지도 다 얘기하자면 이 제목이 좀 부적절하긴 합니다. 자, 그래 됐을 때에 먼저 나오는 내용은 아가멤논, 메넬라우스, 디오메데스 등의 쳐들어왔던 그 연합군의 막강한 힘을 지닌 전쟁 지휘관들이 트로이 측의 그 장군들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주로 이겨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쟁 자체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그래서 불리한 상황에서 트로이가 이제 이 육군을 읽게 되면 선명히 드러나는 게 이제 완전히 패망하는 건 시간 문제인 것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헥토르가 마지막 그 결사항전 한 번 더 하고는 끝날 그런 운명에 처하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유명한 장군들이 자꾸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제 미천이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전황이 갈수록 트로이에게 불리해지고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위기를 넘기자고 하는 게 트로이의 작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프리아모스의 아들이면서도 점쟁이로 활약했던 헬레노스가 여자 신인 아테나에게 재물을 바쳐서 전쟁을 좀 뒤집어 보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죠. 그래서 그 당시 전쟁 전체를 주관하고 있던 게 프리아모스, 즉 트로이의 왕이었던 프리아모스의 아들 그 헥토르거든요. 헥토르가 이걸 받아들여서 그럼 마지막으로 믿져야 본전이니까 아테나한테 재물이나 바쳐갖고 혹시라도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끝날 그런 판국이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119행에서 끝까지는 앞으로 다가올 대규모의 전쟁을 예고하는 트로이의 비장한 그런 자세들이 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헥토르가 각 가족들을 만나는 순서대로 이렇게 이후에는 흐름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는 자기 어머니인 헤카베를 만나고, 그리고는 자기 동생 파리스와 그의 붙잡혀 와서 트로이에 눌러 앉아 있는 메넬라우스의 원래 부인이었던 이 헬레네를 같이 만나고, 마지막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인 안드로마케와 자기 아들을 만나서 이별하는 그런 얘기. 이게 이제 이 6권이 담고 있는 전체 얘기입니다. 동시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면서 그 제물 바치는 걸 그리스어로 헤카톤베라 그러는데, 헤카톤베를 바치는 그런 그것이 이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헥토르가 여러 가족들과 나눈 대화에서 이미 전세가 심하게 그리스 연합군에게 기울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는 동생 파리스를 데리고 마지막 기대를 안고 반격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장면까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전체 사이즈는 1행에서 529행까지 있고, 이걸 설명하는 이 해설 주석이 각 주가 12개가 있습니다. 제목은 헥토르와 안드로마케의 만남이지만 사실 그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큰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독자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력이 아주 불리한 그 트로이가 곧 지게 될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제가 몇 가지 흐름을 나눠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단락을 이렇게 구조를 나눠보면은 처음부터 71행까지는 신들이 우린 모르겠다, 전쟁 알아서 해라 해갖고 방치합니다. 그런 속에서 양측이 전쟁을 하니까 이 실력은 뻔한데 아무래도 전력이 우세한 그리스 연합군이 자꾸 이기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장수들이
트로이를 막기 위해서 트로이 편에 들어섰던 장군들 하나하나를 다 없애나가는 일기토라고 그러죠. 1대1 싸움에서 자꾸 죽여버리죠. 자, 72행에서 118행까지는 상황이 점점 불리해졌을 때에 헥토로의 동생이자 프리아모스의 아들인 점쟁이, 그죠? 이게 새점쟁이라고 나와요. 새점쟁이라고 하는 거는 새를 가지고 점을 치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요. 새를 죽여갖고 어떻게 쪼개가지고 속을 들여다보면 새를 보고 점을 치는데, 이게 이제 로마에서도 새 점을 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근동에 가면은 이보다 역사가 오래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제 양을 갖다가 이제 점을 친, 양의 간을 보고 점 치는 게, 그 동네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점을 치는데, 우리나라는 또 뭐 갖고 점 치냐면은 이제 그 사주팔자 볼 때 많이 쓰는데, 그 뭡니까, 저기 무당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 흔들어 놓고 드르르 돌려고 점 치죠, 그죠? 이런 것도 있고, 이 지중해 지역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양의 간으로 점이, 양을 죽이면 간이 나오죠, 그죠? 간을 가지고 점치는 거. 그 지중해에서 유럽 세계에서는 새점을 친다는 거예요, 새점을. 새를 죽여서 이제 속을 보고 점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양의 간을 갖고 점을 치고 새점을 친다는 거죠. 이 점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디비나티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점친다라고 하는 디비나티오. 이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이 디비나티오라고 얘기해요. 디비나티오. 우리가 점치는 거 있죠, 그죠? 요즘에도 점치는 거 있어요. 점치는데 디비나티오라고 그래요. 디비나티오라고 해서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이 명사입니다. 이 디비나티오에서 이제 영어 단어로 divine이란 말이죠, 그죠? divine. 형용사죠, 그죠? 신성한, holy 이 말. 신에 관한, 신의 이런 말이죠, 그죠? 네, divine이라고 하는 이 명사, 형용사가 되어버렸다. 디비나티오는 점치는 걸 얘기해요. 점치는 걸 갖다 우리가 보통 복점사라 그러는데, 점장이라 그러는 복점사라. 복점사라 해가지고 점을 치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의 원리가 있습니다. 점치는 방법. 복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을 갖다가 이제 보통 표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요걸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이 헬레노스라는 사람이 점쟁인데,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아테나 신에게, 왜냐하면 전쟁 주관이 신에게 하니까 신에게 자꾸 물어보는 게 좋죠. 그래서 재물을 바치면 혹시라도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니까 헥토르가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거라도 마지막으로 해보자. 그러면 119행에서 236행에서는 전쟁에 잠깐 삽입되는 얘기인데요. 독특한 건데요. 이 주덱에 흘러나오는 흐름하고 좀 다른 건데, 재미를 돋구기 위해서 갑자기 또 딴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게 사파입니다. 삽입해서 집어넣는 사파라고 그래요. 인서트 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파라는 거예요. 사파. 안으로 갑자기 집어넣는, 삽입하는 거예요. 사파가 나옵니다. 사파가 뭐냐면 디오메데스하고 그를 상대하기 위해서 트로이 측에서 나온 글라우코스 간의 전쟁이 벌어질 뻔, 1대1 대결, 일기토를 할 뻔 했는데, 양측이 대화하다 보니까 서로가 집안 자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가까운 집안, 우호적인 걸 알고 서로 전쟁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서로 피를 보지 말자 해갖고 합의 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둘이서 집안 자체가 우호적인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서 굉장히 좀 엉뚱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화를 봤을 때 동양에서는 잘 없는데, 그래서 신화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황당하면서도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특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37행에 다시 원래 줄기대로 얘기가 돌아오는데, 헤카톤베를 바치려고 이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헥토르가 전쟁터에서 왕궁으로 잠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먼저 자기 어머니인 헤카베를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번 아테나 신에게 제물 바치기로 했으니까 한번 바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그러고는 자기 동생한테 찾아요. 동생도 우리가 지난번 얘기 보면은 그 메넬라우스한테 거의 죽을 뻔했는데 여신이 나타나서 구해준 얘기 나옵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좀 부끄럽게 전쟁에 도망쳐 나와서 자기
유혹해서 데리고 온 메넬라우스의 부인인 헬레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찾아가서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기 그 동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동생이 유혹해서 데리고 온 헬레네한테 불만이 있으니까 좀 싫은 소리를 하지만은 나중엔 둘이가 대화하면서 서로 감정을 푸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화해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서서히 그 전쟁으로 다시 나갈 마음의 각오를 굳힌 파리스가 자기 부인이 되어버린 헬레네의 위로를 받고는 다시 용기를 내서 전쟁에 나가는 그런 마음을 굳히는 게 나오고 369행부터 드디어 제목하고 맞아떨어지는 헥테로의 부인인 이 안드로마케가 등장합니다. 헥테로가 이제 자기 부인이 있는 왕궁에 있는 그 한 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자기 아들인 스카만드리오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죠. 좀 슬픈 대화를 하는데 이미 전쟁 상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가 이기는 건 시간 문제인데 다시 자기가 헥토르가 전쟁터에 가면 싸우다가 죽을 거는 이제 거의 예측 가능한 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난다고 생각하고 이별을 나누는 그런 좀 비극적인 대화를 하죠. 그러고는 다시 자기 동생하고 전쟁터로 돌아오는 것까지 529행이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은 제목을 안드로마케하고 헥토르가 만났다라고 하는 걸 보기에는 좀 너무 불분명해요. 차라리 제목을 제대로 붙이려면 서서히 패망이 가까워지는 트로이의 상황 이 정도로 해야 제목이 적절하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하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저자인 일리아드를 썼던 호머가 어떻게 제목을 붙여야 되냐면은 이 제목은 아마 후대에 누가 붙인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왜 이해하기 편하게 원래 제목 같은 게 있지 않습니다. 옛날 거는. 그래서 서서히 망해가는 트로이의 상황 뭐 이런 정도로 나와야 된다 하는 그걸 갖다가 제 의견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흐름을 잡아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텍스트로 들어가서 이 안드로마케하고 헥토르가 만난다라고 하는 6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필요한 것만 보도록 해요. 처음에는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첫 번째 상황이 마구 이제 신들의 개입 없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전쟁이 벌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185페이지부터 보면 그리하여서 트로이아인들과 카이오이족 쳐들어왔던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그리스 연합군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아카이오이족이라고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하나 씁니다. 명사를 하나 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카이오이족의 무시무시한 혼전은 간섭하는 자 없이 진행되었다. 신들이 그 전권을 보게 되면 서로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래갖고는 이제 이리저리 막 싸우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오행을 가서 보면 먼저 아카이오이족의 울인 텔라몬의 아들 울이라고 하는 울타리의 줄임말로 보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울타리처럼 해주는 사람이니까 든든히 믿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갖다가 유추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가 트로이아인들의 대열을 돌파하고 전우들에게 빛을 안겨주었으니 먼저 그리스 연합군 측에 막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나왔다는 거죠. 빛을 안겨줬다는 뻔하죠. 그죠? 승리에 대한 기대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트라케인들 중에 가장 용감한 트라키아는 우리 그리스를 그려보면은 여러분 그리스에 대한 인식이 나와야 되는데 현장에서 수업하면 참 좋은 게 이걸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 같은 거로도 보여줄 수 있고 지도를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잘 보세요. 트라케가 어디냐면요. 트라키아가 정확한 발음인데 여기 보면 이게 빨간 게 그리스 본토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땅이 드러난 부분인데 여기서 봤을 때 아테네는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아티카 반도에 있고 옆에 또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거는 에우보이아 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핵심부지만은 그리스 변방 우리로 치면 뭐 함경도나 저기 구석구석에 있잖아요. 그죠? 외곽에 있는데 여기가 트라키아입니다. 제일 산악에 가깝고 겨울이 선명하고 그 지형이 험하고 그래서 이 고구려처럼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기상이 아주 뭐라 그럽니까 호전적이고 전사적인 사람 이 트라케 사람들 이쪽입니다. 한국으로 보면 제가 말한 것처럼 변방 지역이죠. 변방이 어디입니까? 인구도 별로 안 살면서 자연환경이 험하고 기질이 억세 함경도나 그래 외곽 지역을 얘기해요. 이게 트라케가 살던 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트라키인들 중에 가장 용감한 전사인
그 에우로소로스의 아들인 이 아카스마스를 마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뭐가 돼요? 아이아스가 누굴 마쳤대? 트라케 사람들이 누굴 지원하러 갔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 트로이 측에 부탁을 받고 그쪽에 참전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갖고 뭐 하나 제압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형에 보게 되면은 그의 두 눈은 어둠이 내리덮었다. 왜? 이미 부상을 당하고 이마가 꽤 뚫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이 어떻게 어둠이 내리덮었다는 거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비유법이니까 이게 죽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디오메데스가 나타나서 우리 봤죠. 5권에서 융관무상한 용사였던 디오메데스가 악실로스를 죽였다. 전쟁에서 제압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건 너무 자세한 내용이어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면서 좀 보도록 할 텐데, 그 20행에 쭉 이어져서 21행에 가게 되면 아이세포스와 페다소스를 추격하니 그들은 일찍 샘물의 요정인 아바르바레가 나무랄 데 없이 부콜리온에게 낳아준 아들들이었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정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 개념이 이제 보통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보통 우리가 님프란 말을 하죠. 님프. 요정이란 말. 요정은 우리가 사람도 아니면서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는 그러니까 귀엽고 예쁘게 생긴 여신을 말하는데 이 님프란 말이에요. 님프. 님프라고 하는 걸 알아요. 님프. 샴푸의 요정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요정은 오늘날 메타포에서는 아주 인형처럼 예쁘게 생긴 걸 갖다가 비유법으로 요정이라고 그래요. 요정이라고 표현받으면 굉장히 외모 자체가 특출나다고 하고 남자한테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성한테 하는 말인데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요정이 뭐가 있냐면요. 동음 이의어인데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게 요정이 뭐가 있냐면 오늘날에는 잘 없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발달했냐 일본에서부터 많이 발달한 술집인데 최고급 술집이 요정이에요. 요정.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어떤 술집이냐 술만 파는 게 아니라 접대부들이 같이 나서서 이제 그걸 같이 하는 거죠. 술도 팔면서 술도 따라주면서 나중에는 뭡니까 성매매까지 같이 하는 거. 이게 요정이란 말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70년대 한때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데가 어디냐면 서울 한복판에 종로를 끼고 이 일대에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요즘에 이게 전부 뭐 한식점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요정이라고 하는 게 최고급 술집이 요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요정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현대사회는 요정은 동양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복장이 한복이 접대하는 사람 복장이 한복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네, 수준이 높다는 건 뭐냐면 이제 말하는 수준이나 생각하는 수준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7, 80년대 산업화 분위기를 타가지고는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양주 파는 데가 돼갖고 룸살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요정의 원래 어떤 캐릭터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다만 공통점은 이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최고급 술집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정이 있고 요정이 있다. 그래서 요정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 요정 이거는 바로 술집을 얘기하는 게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뭐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너무 자세한 거여서 이걸 좀 이제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갖고는 이제 여기 쭉쭉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보세요. 뭐 메넬라오스도 나오고 그 여기까지는 네, 뭐 디오메데스도 나오고 그래갖고는 적에서 나온 이 적장들하고 전쟁해갖고 일기토에서 다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어떻게 돼요? 계속 트로이 쪽에서 장군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트로이에게 불리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게 여기 나오고 있다. 그래갖고 좀 건너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부터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72행을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188페이지의 둘째 줄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테나한테 우리가 트로이가 그 전쟁을 위해서 좀 희생제물을 바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로 그는 각자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리하여 트로이인들과 자신들의 무기력에 제압되어서 아레스의 사랑을 받는 아카이오이족 앞에 일리옷으로 달아나고 말았을 것이나
프리아모스의 아들이며 가장 뛰어난 새 점쟁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새를 갖고 점치는 사람 헬레노스가 아이네이아스와 헥토로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네이아스나 헥토로나 전부 같은 형제지간인데 작전 회의를 하는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신에게 다시 한번 부탁해 봅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된다. 그래서 헬레노스의 이제 부탁 아니면 제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운표 나오는데 아이네이아스와 헥토로여, 그대들 두 사람은 전투에서나 회의에서나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나는 트로야인들과 리키아인들의 전역에 누구보다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요. 그러니 백성들이 도로 달아나서 아내의 품에 쓰러져 적군을 기쁘게 해주기 전에 쓸데없이 자꾸 죽기만 하지 말고 대안을 짜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전쟁하러 나가지 말도록 성문 앞에서 제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지하시오. 만일 그대들 두 사람이 우리의 모든 대열들을 붕괴시킨다면 멈추셨지만 우리도 여기 버티고 서서 다나오스 백성들과 싸울. 다나오스가 바로 아카이오이족 아닙니까? 쳐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나 헥토르 형님은 시내로 들어가시오. 가서 형님과 내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어머니께서 연로한 부인들을 성체 위에 있는 빛나는 눈의 아테나 신전으로 불러 모은 다음 열쇠로 신성한 집의 문을 열고는 궁전 안에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옷을 머릿결 고운 아테나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게 하시오.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의 희망을 드리우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이 전쟁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데 전황을 갖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다 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이 대사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신께서 도성과 트로이아인들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어 사나운 창수여 폐주의 강력한 주도자인 튀디우스의 아들을 신성한 일리오스에서 물려쳐 주신다. 전쟁이 안 풀리는 원인을 여기서 보세요. 다른 많은 그리스 연합군의 이 장군들도 있지만 디오메데스에게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간에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그걸 도와달라고 아테나 신에게 뭘 바친다? 재물을 바친다. 어떻게 바치는지 이제 나오죠. 아직 막대기에 맞아본 적 없는 한 살배기 암송아지 12마리를 자 바친다. 제가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재물 바칠 때 최상급을 바치는 건 여러분 알죠. 뭐든지 간에 공이 들어야 되고 정성이 들어야 되는데 그 늙은 짐승 이런 거 바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대기 맞아본 적이 없다는 건 뭐냐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장 상태가 어떻게 깔끔하고 신선한 걸 갖다 바치.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살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태어난 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며칠 안 됐거나 몇 달 안 됐거나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통 우리가 초태생이라고 말을 하고 이 초태생보다도 더 큰 개념은 맛물이라고 하는 건데 처음 난 거라는 거예요. 네. 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first를 얘기해요. 첫 번째의 물건을 말해요. 그리고 초태생은 처음 태어난 생물을 말해요. 만물이 개념이 큰 게 여기는 식물도 포함이 돼요. 초태생에는 식물 개념이 좀 들어갔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초태생은 동물은 포함이 돼요.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식물, 동물, 사람 다 포함. 뭐든지 처음 태어난 만물. 만물을 바치는 게 어디 전통이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리스의 전통이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 신에게 갖다 바칠 때 뭐든지 처음에 곡식을 갖다가 심어서 거두어들인 것을 갖다가 그대로 신에게 갖다 바치는 걸 그들 관습 속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걸 잘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에 보면 이래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항상 신에게는 최초의 것을 바쳐요. 가장 깔끔한 것. 좀 상태가 이상한 건 절대로 바치면 안 됩니다. 정신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선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존경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가 쓰던 거, 뭐 이렇게 낡은 거 이런 걸 갖다가 포장해서 바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쓰지 않은 거. 그래서 어디 가서 사갖고 깨끗하게 해갖고는 포장해서 갖다 바치는 게 이제 기본인데 그래서 신에게 바칠 때 여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암송아지 12마리를 갖다가 탁 갖다 바친다. 신이 딱 받을 때 기분이 좋게. 송아지 한 마리도 사실은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송아지는 어른 되기 전 단계니까 새끼긴 한데 그래서 한 쌀배기를 갖다 바치니까 이게 소가 될 수가 없죠. 송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다, 초태생이다, 자, 이런 얘기. 근데 이거를 보니까 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 게 예전에 소가 그 높은 사람에게 아니면 신에게 갖다 바칠 때 귀중하게 쓰였던 것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송아지는 칼프라고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제대로 된 거 바칠 때는 이제 다 자라고 이제 활용 가치가 있는 걸 갖다 바치죠. 이건 또 개념이 다른 건데 왜냐하면 그래야 노동력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나중에 궁금한 사람은 그 유튜브 같은 거 추적하다 보면요 분명히 이게 영화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죠? 2000년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예요. 글래디에이터. 한국말로 하면 검투사라고 그러는데 검투사는 원형 경기장 같은데 실제로 투입이 돼서 자기가 주어지는 상황에 맞서서 자기 무기를 갖고 싸우는데 보통은 뭐 사자나 맹수들하고 싸우거나 아니면은 적군으로 무장된 다른 배우들하고 실제는 이제 생비디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영화처럼 이렇게 가짜로 하는 게 실제로 싸웁니다. 그래서 그날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라이브 공연을 갖다가 이 경기장에서 관객으로서 들어차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검투사라고 합니다. 원어로 뭐라 그러냐면 글라디아토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그대로 넘어갔어요. 글레이지에이터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요 제목 그대로 2000년에 한국에서 이제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참 잘 만드는 건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요게 이제 시대가 언제를 당하냐면은 이제 한 가지 미리 얘기하면은 한 90% 이상은 전부 이게 각색돼서 이게 사실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때 일어난 일은 아닌데 그냥 그 어떤 왕의 황제의 치세를 잡았는데 서기 그 180년으로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있는데요. 철인 황제, 철학을 좋아했다고 하는 스토아 철학에 깊은 조예를 갖고 있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뭐하고 있어요? 황제로 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단 말입니다. 마르쿠스. 근데 그 사람 때 이런 일이 나는 이건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180년에 로마 황제였던 건 맞습니다. 거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그 영화 초반부에 긴 전쟁신이 즉 로마 군대와 로마의 이 경계선을 위협하고 있던 게르만 군대가 벌였던 그 거대한 산악에서의 이 치고받고 하는 대규모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주 그 고생고생해서 로마 군대가 게르만을 이기게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도착하냐면은 이 전쟁의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설득해서 자기에게 미리 황제 지명권을 주기를 기대하던 그의 아들이었던 코모두스가 등장하는 장면. 그러니까 아우렐리우스와 코모두스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데 여기서 나온 대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거짓말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영화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코모두스라고 하는 그 당시 나이가 대략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죠. 코모두스인데 180년부터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193년까지 실제로 로마 황제가 되었던 사람 이 코모두스가 이제 달려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달려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Have I missed it? Have I missed it?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뭐 놓친 거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뭘 놓쳤냐면 저 로마가 승리하는 그 위대한 그 전쟁 장면 지가 늦게 와서 못 봤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놓쳤습니까? 놓쳤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황제는 지금 죽어갖고 이제 죽어는 게 아니라 죽을 병 걸려고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전쟁 이긴 건 다행이긴 한데 굉장히 이제 몸이 약한 상태인데 그걸 알죠 코모도스가. 그러니까 언제 며칠 내로 죽을 테니까 죽기 전에 말을 받아놔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권력을 물려주기를 이제 받아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역사적으로 보는데 영화가 과장을 하는데 그래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축하드립니다. 이 로마 군대가 당신을 위해서 그 침투에 들어오는 게르만을 막아서 대성을 거둔 걸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I sacrifice 100 bulls to you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I sacrifice 100 bulls to you. 나는 100마리의 황소를 희생물로 바치겠습니다. 뭐 당신 승리에 대한 기념으로 내가 이 정도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시카고 불스라고 그러죠. 그죠? 황소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소 중에 제일 큰 거 아닙니까? 황소. 우리가 농사 짓는 소하고 좀 생긴 게 다르죠. 이거는 이제 유럽 소인데 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100 불스라고 하면 요즘 치면 거짓말 못하고 자가용 한 100대 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값어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내가 당신 승리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대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 나왔을 때 이 황소가 중요한 거는 이 지중해 세계에서 값어치가 있다. 동물에서 값어치 랭킹에서 톱 랭크에 해당되고 오늘날로도 이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크다. 이런 걸 갖다가 12마리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 트로이 사람들이 갖다 바침으로써 전쟁을 어떻게든지 간에 아테나 비위를 맞춰서 이 한번 전세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왔다 이런 말. 자, 신전안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약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서약을 해놓고 이제 신의 마음 움직여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자야말로 아카이오이 중에 가장 강력한 자라고 나는 생각하오. 그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뭐야? 지금 그 헬레노스가 하는 얘기. 이 디오메네스 때문에 지금 전쟁이 안 풀리고 있고 얘가 자꾸 설치고 있으니까 트로이 사기가 죽었을 때 얘를 갖다 어떻게든지 간에 제거를 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니. 자, 여신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전사들의 우두머리 아킬레우스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한 적이 없는데 지금 얘가 너무 막강하니까 아킬레우스보다 더 두렵다라고 하는 저런 얘기죠. 저자가 마구 날뛰니 힘에서 그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헥토르가 그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죠. 그래갖고는 어떻게든지 간에 115행에서 나오는 것처럼 헤카톤베를 바치도록 하겠소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밑에 보면은 금은 가죽이 아래 위로 그의 복사뼈와 목을 쳤다. 이 뭐냐면은 말을 딱 타고 어떻게 됩니까? 떠나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움직이면서 몸에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말을 안 타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 타고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디로 간다? 이제 다시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제 헤카톤베를 바쳐야 되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하러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쟁터에서 궁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장소 이동이 일어난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아까 제가 말할 때 인설트 하는 부분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건 이제 이야기 도중에 딴 얘기가 나옴으로써 지루하고 단조로운 흐름을 갖다가 한번 바꿔놓을 수 있는 글쓰기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인설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삽화가 하나 끼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 됐을 때에 글라우코스하고 디오메데스가 서로 이제 양측을 대표해서 나와서 일기토를 벌인다는 거죠. 자, 일기토라고 하는 건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서로 경합을 벌이면서 말 위에서 마상 전투를 하는 것. 이제 1대1 싸움인데 이게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하는 게 나오는데 먼저 디오메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 측으로 나온 글라우코스한테 가장 뛰어난 자, 필멸의 인간들 중에 그대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남자의 영광을 높여주는 싸움터에서 내 일찍이 그대를 본 적이 없다. 너는 뭐냐는 거야. 신인이다. 이면 신인. 신인이 데뷔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당신이 만약에 신이라면 난 싸우고 싶지 않아. 이게 뭡니까? 이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게 이야기 전체에 신의 개입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신인지 아닌지 따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죠? 신이 보냈으면 내가 뭐하러 싸우냐는 거예요. 질게 뻔한데.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정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하늘의 신들과 싸우고는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145행 190페이지의 가장 밑에 답변이 나오죠. 그죠? 히포클로스의 아들이 답변을 하네. 글라우코스인데 티데우스의 기상이 늠름한 아들이여 그대는 왜 내 가문을 묻는가? 인간들의 가문이란 나뭇잎과도 같은 것인데 잎들도 어떤 것은 바람에 날려 땅 위에 흩어지지만 봄이 와서 숲속에 새싹이 돋아나면 또 다른 잎들이 자라나듯 인간들의 가문도 그와 같아서 어떤 것은 자라나고 어떤 것은 시드는 법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허나 그대가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 가문을 알도록 하겠어. 자, 이제 말먹이는 아르고스라고 하는 그 큰 땅에 한쪽에 뭐가 있냐? 에피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인간들 중에 가장 꽤 많은 시지포스가 살았다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시지포스는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지포스에 대한 밑에 얘기를 보면은 자세한 이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시지포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 각 주에 3번에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마침내 헤르메스가 그를 저승으로 데려가자 그는 돌덩이를 산꼭대기로 굴려 올리는 벌을 받았는데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돌덩이를 산 위로 굴려 올리면 돌덩이가 산꼭대기에 닿으려는 순간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고역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게 바로 유명한 그 까뮤의 소설의 태제가 됐죠. 그죠? 유명한 실존주의 문학가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대표적인 소설가 까뮤 있죠. 그죠? 까뮤. 까미가 쓴 소설이 뭡니까? 시지푸스의 신화입니다. 이거는 세계 명작입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되는 거고 저도 언제 읽었냐면 대학 들어가서 한번 읽었는데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단편에서 중편 소설 되는데 분량 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상징하고 있는 바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이 까미, 그죠?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하는 걸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불가능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게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이 고개 언덕길을 향해서 거대한 돌을 누가 굴려 시지푸스가 끌고 가면 쭉 가다 보면 다시 돌아오고 그죠? 네. 여러분 불가능한 일 있잖아요. 사람이 내리막으로도 가기 힘든데 오르막으로 이 돌을 굴리면 어떻게 돼요? 그 돌이 무겁기 때문에 언젠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사람은 뭘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끊임없이 실패하고도 반복하고 실패하고도 반복. 이런 것이 주는 교훈을 갖고는 까미가 소설을 쓴 것이죠. 시지푸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까미의 소설 중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좋은 소설이 많습니다. 한번 시간이 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그래갖고는 이제 자기가 그죠 누군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기 집안의 내력을 쭉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쭉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194페이지가 되게 되면은 다운표가 끝나요. 211행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디오메데스 기뻐하고 있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 것 같은 그런 집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을 갖다가 썰람 들고 있으면 꽂아버리죠. 그죠? 땅에다 꽂아버리고는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대는 먼 옛날부터 부조 때부터 나의 빈객이다. 자, 부조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쓰는 걸 보면 이게 옛날 한국말인데 이게 부조라고 하는 거는 조상 때라고 하는 걸 갖다가 돌려서 표현한 건데 부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인데 이게 이제 조상 때부터 옛날부터 나의 빈객이다. 빈객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귀한 손님 오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귀한 손님이어서 반드시 뭐랍니까? 대접을 정확하게 해요. 그럼 그 손님이 오면 자기 집에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깍듯하게 모시게 되는 이런 손님을 갖다가 우리가 빈객이라고. 말 듣고 보니까 당신 집안하고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깊은 관계가 있는 우호적인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 빈객은 그리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에서는 크세니아라고 해서 손님을 잘 접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독일 사람들은 가스트 프로인샤프트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이 잘 안 믿겨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뭡니까 이방인을 배척하는 사상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가스트 프로인샤프트라고 하는 자기들이 원래 알고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손님을 잘 챙겨주는 게 가스트 프로인샤프트입니다. 근데 그 기원이 됐던 게 뭐냐면 그리스에서 나왔던
이 빈객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에서는 손님을 갖다가 잘 모시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게 뭐 그리스만 있습니까? 중국은 없고 한국은 없습니까? 한국에도 다 있죠. 문제는 뭐냐? 아무나 그렇게 잘 모시는 게 아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오면요, 이게 선명하게 나쁜 놈이라는 게 눈에 안 띄는 이상은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는 진정한 이 빈객 문화가 유대인들한테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는데, 어쨌든 이제 빈객이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